도심 속 하늘을 나는 택시. 이게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이제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일본 오사카에서는 곧 시범 비행도 한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 오사카 시범 비행,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 좀 깊게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주제가 바로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분야입니다. 어번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죠. UAM이요. 도시 안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하늘을 나는. 그렇죠. 그중에서도 아주 주목받는 기업이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이고요.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인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이라 부르죠. 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전기 동력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 맞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비의 기술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대표 항공사죠. ANA와의 그 협력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당신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ANA 항공과의 협력. 흥미로운데요? 네, 저희 목표는 분명합니다. 제공된 이 자료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미래 교통수단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중요한 어떤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조비의 그 eVTOL 기체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료에 나온 주요 특징들 보니까 캘리포니아 기반 회사고 네, 그렇죠. 전기 동력으로 수직 이착륙하고 최고 속도가 약 320km/h. 생각보다 빠른데요? 네, KTX 속도랑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렇군요.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최대 240km 정도를 비행할 수 있고 5인승이라고 나와 있네요. 조종사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소음인데 약 45dB 수준이라고 해요. 45dB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통 이제 조용한 도서관 정도의 소음 수준이라고 비교하는데요. 기존 헬리콥터 소음이 보통 80에서 100dB 정도거든요. 와, 그럼 헬기랑 비교하면 정말 조용한 거네요. 거의 뭐 2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던데. 실제 도심 상공에서 운항할 때 체감 소음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주변 소음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도 헬기에 비하면 조용하고 효율적이고 또 전기니까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도심에서 운용하려면 소음 문제가 가장 클 텐데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쓴 것 같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 시범 비행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자랑, 쇼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실현이 아니다. 네, 일본 대표 항공사인 ANA와의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실제 도심 환경에서 이 기술이 기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걸 시험하는 무대인 셈입니다. 사회적 수용성까지 시험한다? 그렇죠. 단순히 비행기 잘 만들었다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당신의 자료에서도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던데 이 두 회사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가, 어떻게 인식을 만들고 싶은가 하는 그 시각적인 전략,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적 전략이요? 그 디자인 말씀이시군요. 자료 보니까 오사카 시범 비행에 쓰일 조비 기체 디자인에 ANA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혹시 사진 보셨나요? 언뜻 보면 이거 ANA 항공기인가? 싶을 정도로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저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인데?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기체는 흰색 바탕인데 엔진 아래쪽이나 날개 끝 같은 부분에 파란색 포인트를 줬더라고요. 네, 바로 그 파란색이요. 근데 그 파란색이 ANA 항공기 보면 동체의 중간부터 꼬리까지 쭉 이어지는 그 특징적인 파란색 줄무늬 있잖아요. 그거랑 색깔이나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조비 기체의 파란색 포인트 위치와 ANA 항공기의 파란색 스트라이프 위치는 물론 다르지만 그 사용된 파란색의 색감,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걸까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파란색을 쓴 건지 아니면 정말 ANA를 연상시키려고 한 건지. 저는 이게 명백히 의도된 전략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미적인 선택을 넘어서는 거죠. 의도된 전략이다. 어떤 의도일까요? 당신 자료에서도 분석하고 있듯이 이건 신생 기술 기업인 조비가 수십 년 동안 안전운행 경험과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온 기존의 대형 항공사 ANA의 신뢰 자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A의 신뢰도를 빌려온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택시. 아직은 좀 낯설고 어쩌면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안전할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처음 나오는 기술이니까요. 그런데 딱 봤는데 익숙한 ANA 항공의 그 파란색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ANA가 하는 건가 보네. 그럼 믿을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긴 ANA 하면 일본에서는 거의 뭐 국민항공사 같은 이미지니까요. 안전이나 서비스 면에서 신뢰도가 아주 높죠. 맞습니다. ANA의 그 파란색은 단순히 색깔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정밀함, 신뢰감, 기술력 같은 가치를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조비는 바로 그 상징성을 자신들의 기체 디자인에 슬쩍 입힌 겁니다. 그럼 조비가 쓰는 파란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비의 파란색은 아마도 미래지향성, 또 전기동력이니까 친환경성, 혁신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했을 겁니다. 하늘색과도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ANA의 신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조비의 미래, 혁신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두 회사의 핵심 브랜드 가치가 이 파란색이라는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브랜드처럼 느껴지게 만들면서요. 와, 정말 영리한 전략인데요. 디자인 하나로 그렇게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또 신뢰도까지 확보하려고 하다니.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디자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로고 배치인데요. 로고 배치요? 네, 조비 기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기체 앞부분 위쪽, 보통 노즈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거기에 조비라는 텍스트 로고가 있고 그 바로 옆이나 혹은 살짝 아래쪽에 ANA 로고가 같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두 회사 로고가 나란히 있더라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기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노즈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두 회사의 로고를 나란히, 그것도 아주 잘 보이게 배치했다는 건 우리는 파트너다. 이 혁신은 ANA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확실히 각인시키라는 거군요. ANA의 신뢰성과 조비의 혁신성을 동시에. 네, 이게 바로 당신의 자료에서도 발견한 핵심적인 통찰인데 결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아주 영리한 시각적 협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을 익숙하고 신뢰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해소하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디자인이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사업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군요. 물론 기체 등록번호를 보면 조비 기체는 미국 국적이니까 N으로 시작하고 ANA 항공기는 일본 국적이니까 JA로 시작하거든요. 이런 건 이제 국가별 항공 규정 차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외관 디자인에서는 최대한 통일성을 추구해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신뢰와 혁신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엮어내는 전략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 멋진 디자인의 기체가 실제로 날아오를 오사카 시범 비행,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아까 단순 쇼케이스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2025년에 열릴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염두에 둔 아주 실질적인 운항 시험이라고 봐야 합니다. 2025년 오사카 엑스포요? 네. 엑스포 기간 동안 실제로 관람객이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 시범 비행은 그를 위한 최종 점검 단계 같은 거죠. 실제 노선을 정해서 운항해보고 관제 시스템과의 연동은 잘 되는지, 이착륙 절차는 어떤지, 소음은 정말 괜찮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와, 엑스포 때 실제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니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래네요.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역시 이동시간 단축이죠. 예를 들어서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오사카 시내 중심지인 우메다까지 지금은 차나 기차로 가면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꽤 걸리죠. 그런데 조비의 EVTO를 이용하면 이론상으로는 15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시간이 15분으로요? 와, 이건 뭐 혁명적인 변화인데요? 그렇죠. 시간 가치가 중요한 비즈니스 여행객이나 혹은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전기 동력이니까 탄소 배출이 없어서 친환경적이고요. 도심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EVTO는 활주로가 필요 없이 좁은 공간에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도심 내 빌딩 옥상이나 작은 공터 같은 곳에 버티포트라고 불리는 이착륙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기존 인프라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장점만 보면 정말 꿈의 이동수단 같은데요. 혹시 해결해야 할 과제나 어려움은 없을까요? 당신의 자료에서도 몇 가지 지적하는 내용이 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단신 자료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소음 문제. 45데시벨이 이론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이게 도심의 여러 건물 사이를 날아다닐 때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공해 수준은 어떨지 이건 실제 운항을 통해 면밀히 검증해야 합니다. 또 240km라는 항속거리가 실제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기에 충분한지 이것도 관건이고요. 충전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겠죠? 그렇겠네요. 노선이 길어지거나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실제 비행 가능 거리는 더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술적 과제 중 하나는 아마 기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과의 통합일 겁니다. 수많은 비행기와 헬기들이 오가는 복잡한 도심 상공에 이 새로운 eVTOL들이 안전하게 운항하려면 정교한 관제 시스템과 통신 기술이 필수적이거든요. 아, 그 문제도 있겠군요. 하늘길도 땅 위의 도로처럼 혼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앞서 장점으로 언급했던 버티포트 확보 문제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심 내에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짓는 것이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확실히 상용화까지 가려면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군요. 네. 그래서 이번 오사카 시범 비행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조비는 이 오사카를 발판 삼아서 LA나 두바이, 싱가포르 같은 다른 글로벌 도시들로도 이 UAM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죠.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사카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이 확인되면 비슷한 환경의 다른 대도시들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도시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 부르듯이 그냥 에어 택시를 호출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더 빨리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신께서 주목하고 계신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지금 여기 일본 오사카 상공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당신의 자료들 통해서 함께 살펴본 이 조비 에비에이션과 ANA의 협력, 특히 신뢰와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디자인으로 풀어낸 전략, 그리고 곧 현실화될 오사카 시범 비행까지 이건 정말 다가올 미래 도시 교통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 그리고 물류 혁신의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죠. 이렇게 새로운 하늘길이 열릴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발전, 물류 시스템의 혁신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새로운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교통수단이 우리 도시의 풍경,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문화 속에 완전히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또 어떤 사회적인 고민, 그리고 제도적인 준비가 더 필요할까요? 기술 자체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정착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안전규제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없을지, 기존 교통 체계와의 조화는 어떻게 이룰지, 또 혹시 모를 사회적 불평등 문제까지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미래 교통 혁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